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고대 문과대학의 치수제공학과의 임상호 교수님 모시고 정부 저장 기술 주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고대 졸업하시고 키스트에서 연구원 생활하시면서 큰 업적을 남기셨고, 또 우리 고대에 오셔가지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수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임 교수님 박수로 맞아서 가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거 어쨌든 저는 소개한 대로 치수제공학부에 있고요. 제가 법대, 지금 법학 전문 대학원이죠. 이렇게 강의할 거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동안 해도 고대에서 법대가 차지하는 위상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래서 법대 다니는 친구들이 고대 법대하고 그 외에 작가, 중개학과가 있다. 저도 그런 프라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기여도 많이 했고. 자, 제가 제목을, 저는 신소재공학 중에서도 자성대력, 여러분들 진함철, 연구자설, 이거는 아시죠? 그죠? 그 분야의 연구를 2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정보 저장 쪽에 지금 많이 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이어서 자동. PDF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PDF가 그런 게 아닌데. 혹시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자성재료가 진짜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주관적인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연구에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 저도 대학원생 한 10명, 정확하게 12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지도해 주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원생하고는 꼭 만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는 역할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 풀어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역할이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진짜로 이 자성재력, 자기야, 마그네틱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제 컨벤셔널한 응용, 자성재료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저장 응용.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 마그네틱 코딩인데, 아마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들어보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드 또는 하드 디스크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분야,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분야가 이제 이 분야고요. 그렇지만 이 마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아마 DRAM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SRAM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런 종류의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딱 두 업체만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그런 응용들은 오늘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응용이 자성재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봅니다. 지금 이제 세미컨덕터를 이용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이 세미컨덕터라는 이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 그런데 이 세미컨덕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 금속으로 갈 거다. 그런데 이제 자성 금속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정보 저장 능력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스튜피드한 질문 같고요. 왜 우리가 자성계를 없애야 되느냐? 쓰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트래디셔널 응용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소개를 들으면 야 정말 이 자성제로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스푼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숟가락 모양으로. 저도 이거를 직접 봤는데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절묘하게 절묘하게 요 받침이 있어가지고 딱 놓으면은 이 자루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이미 2500년 된 기술이에요. 2500년. 이게 중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C난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진남, 남쪽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구 자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철학적인 게 있는데 우리 나침반은 그 까만 부분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나침반 이런 다 북쪽, 이게 북쪽이다. 근데 동양에서는 남쪽을 가리키는 걸로 돼 있어요. 뭐 약간 철학적인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가장 오래된 자성제로 중에 하나인데 남쪽을 가리켜서 이제 방위를 알고 어떤 지역을 찾아가고 하는 데 쓰였던 거죠. 2500년 전에. 자, 그럼 이 자성재료가 이 변압기의 대부분이 자성재료입니다. 그럼 변압기, 여러분 급학을 하고 있지만 변압기가 왜 필요한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거를 가정까지 오는데 그 전압을 높여서 그냥 오면 이게 전기 손실이 무지하게 심하기 때문에 높여서 와가지고 수십만 볼트를 높여서 와서 이제 집 근처에서 있는 변압기, 그걸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그러는데 뭐 가끔 여름에 터지기도 하는 게 이게 주상 변압기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다 자성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기를 이동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데도 이 자성재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성재료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면 저 화살표가 마그네틱 필드예요.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면 그 안에다가 구리선, 도체를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재료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를 못 만들면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리는 거는 화력발전소에서는 물을 데워서 스팀으로 돌립니다. 이게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도 물을 데워가지고 스팀으로 돌립니다.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화력은 이제 저런 연료, 화석 연료를 쓰는 거고 원자력은 원자력 연료를 쓰는 거고 수력 발전에서는 그냥 물로 이 코일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생산하고 운반하고 이게 자성재로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기계적인 성질로 바꿔주는 게 못하거든요. 아마 이 자동차에 뭐 윈도 올리고 뭐 이런 게 다 못하는데 몇백 개의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터도 전부 자성재료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성재료에 의해서 필드를 만들어주면 필드 안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 그거를 이용해서 한 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성재료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갔을 때 이 스피커도 이게 지금 이 코일이 자성 마그네틱 플럭스 안에 들어가면 전류에 따라 가지고 받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이것도 자성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데서는 고성능 자성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작게 하면서도 이 스피커의 성능은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작게 하는 게 가능했던 게 이 자성재료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그 컨벤셔널한 자성재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굉장한 생각이 들죠. 지금부터 정보 저장 응용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정말로 많은 기술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자성 재료를 정보 저장 응용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뭔가, 그러면서도 좀 이거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집어낸 게 바로 이 기술이에요. 자기 저항 기술인데, 이 자기 저항 기술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성 재료가 있으면 이게 그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그러는데, 마그네틱 모먼트가 정렬해 있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두 개의 자성 재료가 비자성 재료를 감싸고 있는 그런 가장 심플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디바이스 들어가는 거는 이게 뭐 열 몇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술하고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기 저항이라는 거는 두 개의 자성체가 비자성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에서 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같으면은 저항이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반평행하면 저항이 큰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평행하고 반평행할 때 저항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전류를 흘려주면, 여러분들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준 게 전압이잖아요. 그죠? I 곱하기 R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볼티지가 다르니까 그걸로 우리가 0이라든가 1 이런 그 디지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0이라 그러면 얘가 왼쪽 방향으로 있을 때는 1이라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성 재료를 정보 저장에 응용할 때 가장 핵심되는 기술입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두 개의 자성체계 마그네틱 모먼트가 평행하면 저항이 크고 반평행하면 저항이 작은데, 그러면 일정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센싱은 전압으로 하니까 이제 전압이 크면 0이고 작으면 1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이렇게 0, 1 디지털 정보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썸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좌와 방향이 연속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우리가 얻는 전압도 연속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적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정보를 읽어드리는데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평행하면 저항이 작고 반평행하면 저항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패밀리가 많은데, 이게 이제 MR이 자기 저항이거든요. 얘는 이제 NI 소트로픽에서 이방성, 얘는 그대, 얘는 튼넬링 자기 저항. 뭐 여러 가지 그 패밀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기술이 쓰였다가 중간에 이게 쓰였다가 지금은 이제 이 튼넬링 MR이 쓰이는데, 실제로 이 GMR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저온에서 이 기술이 발견이 됐어요. 98년도에. 그런데 이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프로덕트가 shipping이 된 게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처음 발견해서 응용까지 10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하면 이제 정확하게 8년인데 이 기술은. 그러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기초 발견해서 실제로 그거를 shipping 하는 거니까 거의 완전한 기술까지 한 거거든요. 여기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옛날에는 한 30년 이 정도 걸렸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튼넬링, 여기에 이제 비자성체면서도 부도체가 있는 경우는 이제 튼넬이라는 건데, 그래서 두 개의 좌와 방향이 같을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 다를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저항이 크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정보 저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게 연도별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랩탑이 쓰는 거, 스마트폰이 쓰는 거, 태블릿,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돼 있는데, 지금 2015년까지는 랩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데이터 출력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순서인데, 지금 보면 이게 단위가 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 테라가 10의 12성이거든요. 테라바이트. 10의 12성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6.3 밀리언이에요. 밀리언이면 10의 6성이죠. 10의 6성, 10의 12성 하면 10의 18성. 지금 이 정보 단위가 10의 18성 바이트인데, 10의 18성은 엑사라고 합니다. 엑사. 옛날에 뭐 요새 경제에 보면 이제 경이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일경운이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새 이제 이 정보 데이터 출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엑사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니까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증가 속도예요. 그냥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토탈 스토리지 캐패시티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사바이트거든요. 엑사 10의 18성. 보시면, 그런데 10의 18성이지만 이미 이 유니트가 10의 3성이니까 10의 21성이에요. 10의 21성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여전히 이 증가가 다 리니어가 아니고 다 익스포넨셜 증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토탈 스토리지 캐패시티인데, 이 파란색이 그 중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플래시고, 그 다음에 SSD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또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하고 플래시 메모리가 대부분의 정보 저장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강조드릴 게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플래시에 비해서 플래시가 성능이 더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얘보다. 그런데 이게 많이 쓰이는 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두 개 기술, 대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현재 두 가지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하고 플래시 메모리. 이제 이 부분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고, 이게 이제 플래시인데, 플래시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게 낸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숫자예요, 숫자. 100만 단위로. 숫자는 매년 1.7%밖에 안 늘어나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숫자는.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담을 수 있는 정보, 바이트는 매년 32%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많은 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밀도가, 에리얼 덴시티가 인치 제곱당 이게 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750 기가바이트 인치 스퀘어 하니까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자, 1인치 있죠. 1인치 몇 센? 2.54cm죠. 그러니까 1인치 그 1인치 제곱의 면적에 정보를, 디지털 정보를 1조 개의 디지털 정보를 쓰는 게 이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54cm, 2.54cm 거기에다가 1쪽에 굉장히 작은 영구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0, 1의 정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람이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쪽에. 자,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빨리 쓰고 빨리 읽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기억할 뿐더러 초당 10억 개의 정보를 쓰고 읽는 그 정도의 속도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밀도로 저장을 하는 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인더스트리가 빌리언이니까 거의 한 400억 달러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보시면 이것도 뭐 굉장히 빨리 지금 가는 기술인데 밀도도 나오겠고요. 여기 이제 인더스트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나와 있는데 220억 달러네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한 반쯤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공학에서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법학에서도 그렇겠지만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그 기가 바이트다 몇 달러인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요게 요 정도 되고 이제 플래시는 한 10배 정도는 없죠. 거의 10배 정도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래시 메모리가 성능은 좋지만 많이 안 쓰고 있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대부분의 정보 저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구글 검색해가지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어떤 건가 제가 찾아보는데 실제로 그 PC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꺼내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신 분 있나요?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판이 이게 금속 방망입니다. 주로 코발트 크롬으로 되어 있는 금속 방망이에요. 이게 이제 종이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보를 기억하는. 코발트 크롬이 자승 방망입니다. 두께가 한 7나노미터 됩니다. 굉장히 7나노미터. 우리는 이제 이거 두껍다 그러는데 보통 저희 연구실에서 그 방막의 두께 컨트롤을 한 원자 단위로 하거든요. 그게 0.2나노미터. 이제 특별하게 2옹스트롱이라고 그러는데 0.2나노미터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한 3나노미터 입히면 왜 그렇게 두껍게 입혔어? 근데 이거는 7나노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종이에 해당되는 거고 요 끝에 있는 부분이 그 연필의 기능을 하는 정보를 쓰는 헤더가 여기 끝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했던 정보를 읽어드리는 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이 코트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여기에 정보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지금 이 금속 방막은 여기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돌거든. 모터가 달려 있어서 얘가 돌고 여기 있는 정보를 읽고 싶다 그러면 얘가 도니까 얘만 이쪽으로 오면은 요 정보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쓸 때, 읽을 때 이제 일종의 그 시퀀셜한 그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가서 쓰고 읽는 겁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읽고 싶다. 그러면은 헤드는 여기서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돌면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쓰기 읽기 방법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상당히 느리겠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보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요. 이건 일종의 시퀀셜한 액세스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MM은 이거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게 항상 성능이 좋으면 비싸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정보를 읽어드리는 헤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정보를 쓰는 그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MR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GMR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미 과거 기술이고요. 지금은 다 TMR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쓴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고 얘가 정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제가 1인치 1인치에 1쪽에 굉장히 작은 자석을 쓰고 그 다음에 기록한 걸 읽는다 그랬잖아요. 읽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밀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하고 정보를 기록하는 이 종이가 가깝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저 간격이 거의 한 5나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나노 하면 얼마나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빨리 정보 읽기를 원하니까 이 모터가 빨리 돌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뭐 5,000 RPM, 분당 5,000회씩 돌아갔었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지니까 지금은 15,000 RPM으로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럼 빨리 읽고 쓰겠지, 그죠? 왜 이게 더 빨리 돌아가야 되냐 하면 지금 이 판 자체가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안 돌면은 정보를 더 빨리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한 15,000 RPM이면 선속도로 한 70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70m로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가 거의 뭐 5나노미터 정도로 날아다니거든요. 저게. 지금 저거는 기계적으로 그 간격을 이 간격 5나노미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는. 에어로 다이나믹 방식으로 씁니다. 유체 입자를 이용해서. 지금 뭐 전보 제적도 다 유체 이용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전보 제트기가 747 전보 제트 요새 뭐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골목을 돌아다니는 기술이다. 실제로 그게 과장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워낙 싼 가격에 쓰고 있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게 제가 뭐 계속 엄청나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그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1957년도입니다. 그 제가 58년생인데 거의 제 나이하고 비슷해요. IBM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기술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대부분 이 기술 발전은 연도별 이게 이제 리니어 스케일 연도별을 리니어 스케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또 보시면은 얘는 로그고 얘는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그게 바로 뭡니까? 지수적으로 바뀝니다. 익스포넨셜.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한 거 구체적으로는 단위 면적당 몇 개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밀도 그게 거의 지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매년 50%, 뭐 매년 40%, 한때는 매년 100%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100%라는 게 1, 2년이 아니고 거의 50 몇 년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이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그냥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수천억 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천억 분의 1로. 그래서 이게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제 IBM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이 연대, 이게 57년도는 이제 퍼블리시된 거고, 실제로 IBM 사람들은 56년도에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 히스토리를 좀 꼼꼼하게 챙겼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초반부에는 전부 다 이 IBM입니다. 이 기술은 IBM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IBM 부사장하고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트랜지스터, 무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 무의 법칙은 뭡니까? 1년 반마다 그 성능이 2배로 증가하는 게 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무의 법칙이, 그 기술 따라가려면 정신없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서로 담합을 하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말자. 너무 빨리 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기술적인 담합이에요, 무의 법칙은. 그런데 IBM이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친구들 보시면 57년도에 만들었을 때 폴리시가 무한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IBM이 무한 기술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전혀 못 돌고, 즉 기술을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 초반부는 전부 이걸 IBM이 주도를 했습니다. 전부 IBM이죠. 79년, 80년. 여기 보면 이게 80년인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무렵이네요. 80년에 이제 2.52 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IBM 3380이라는 건데, 2.52 지금 이게 우리 굉장히 뭐 작은 게 지금 이거에 1000배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1000배 성능을 가지고 이거 기껏 해봐야 뭐 가격 10만 원도 안 되고 7, 8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런데 2.52GB가 크기가 냉장고 사이즈고 무게가 249kg고 가격이 그때 4만인데 지금으로는 11만 달러다. 기술 발전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IBM이 주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히타치 GST, 히타치 글로벌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보면 그 일본 업체들, 뭐 도시바니, 굉장히 후지츠니, 시게이트,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도 있는데 그 아주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이 세 개의 회사만 살아남았어요.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도시. 자, 그러면은 IBM은 2003년도에 이거 2000년 아니고 2003년도에 히타치에 팔렸습니다. 팔리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고급 기술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십억 달러,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팔렸고, 보시면은 삼성이 이때 시게이트에 팔렸고, 뭐 이 기술, 이게 회사들이 이렇게 머지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된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이런 회사들은 그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안 되니까 팔리고, 이게 지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이미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도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한 경쟁을 이 IBM이 주도해서 해서 결국은 자기도 망했는데, 그래서 자기들 하는 얘기가 이게 그 테크놀로지 드리븐 뱅크랍시다. 이게 망했는데 그 이렇게 무한 기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켓을 많이 넓힌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그래서 처음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못 들어갈 걸로 생각했던 분야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그렇고 기술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회사들은 기술 개발 많이 안 해도 돈을 벌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경쟁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과학, 마그네토옵틱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얘들이 발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다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점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사한 일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중국에서 1년 안에 뭐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돈을 이제 투자한 거죠. 그렇게 되면 금방 이제 기술을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술이, 메모리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 사실은 중국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이 기술 증가하는 게 약간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발 업체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유사한 게 이미 일어났는데 삼성이 그 로직 반도체, 이게 인텔이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도 기술이 세츄레이션 되면서 삼성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후발 업체에서 보면 좀 좋은 거죠. 사실 삼성을 후발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반도체 1등 회사가 인텔이고 2등이 삼성이고 3등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 거기에 밑에 도시바, 뭐 히타치, 소니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그냥 그게 전부 다 있어요. 퀄컴 뭐. 그런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등하고 3등 차이가 꽤 나죠. 그래서 조만간 삼성이 1등 할 거예요. 어쨌든 그 무한 경쟁에서 지금 이게 이제 동창역인데 이 세 개 회사만 있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자선 금속 방막에 이제 종이 같은데 정보를 쓰고 헤드를 이용해서 리드 라이트 헤드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웃라인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 자선 재료가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뿐 아니라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쪽에도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도 거의 한 20년 전부터 연구를 하다가 왜? 이게 너무 매력적인 기술이니까 연구하다가 한 몇 년 하다가 이거 되게 어렵네 포기하다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달라붙었다가 또 포기했다가 한 6년 전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만 이 기술을 반드시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 자기들이 몇십 년 해봤는데 무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메탈 베이스고 이 사람들은 세미컨덕터를 주로 하던 사람이니까 완전 기술이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7년 전에 이 M램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개발해야겠다 결정을 내린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기술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D램이거든요. D램. 이게 D램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PC나 이런 데서 쓰이는 가장 주된 메모리가 D램입니다.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이 D램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계속 이걸 줄여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X 나노라고 그러거든요. 20몇 나노 기술을 이제 D램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삼성이 1X는 한 19나노 뿐입니다. 그거를 이제 커머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두 회사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이 D램 기술을 조사를 해보면 될까? 이게 몇 년 후에 더 이상 못 간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다 조사를 했는데 M램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회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가끔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한때는 좋았다고 한때는 나빴다고 계속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반도체에서 저는 절실한 게 D램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도 뭐 1세대, 2세대에서 한 5세대까지 기술이 왔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6세대는 아니고 한 5.5세대 기술이 처음에 이제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 N램은 이미 뭐 상용화 되고 있는 건데 밀도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제가 얘기하는 N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개발하는 N램은 very very high density N램이에요. D램 수준. 그런데 이제 지금 5세대 기술로도 안 돼가지고 5.5세대 기술이 처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논문으로 이제 발표했는데 그거를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주도, 우리 학과 주도로 그 차미소대 디스커버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재료 쪽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 차미소대 디스커버리 프로젝트에 우리가 프로포절을 해서 최근에 연구비를 땄습니다. 그게 5년은 108억을 받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인더스트리가 이 베리 베리 하이 덴시티 N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텐데 제가 이 아키텍처 이런 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제가 이 브렉스루 하는 게 진짜 레벨이 다른 브렉스루가 한 7세대 나오면 되더라고요. 지금 한 5.5세대쯤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제가 이 마그네틱스 자성재료가 이제 컨벤셔널한 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응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그 다음에 마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 지금 이거는 그 미국의 모 업체에서 이미 팔고 있습니다. 이게 64MB에 25달러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데 이건 무지무지 비싸요. 그래서 특수용, 군사용이나 우주 지금 이 로켓 쌓아 올리는데 D램이나 이런 건 다 죽습니다. 그 환경이 워낙 그 하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남는 게 N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도 그런 거 쓰는 거지. 근데 그걸 D램으로 하는 거는 밀도를 무지 높여가지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빅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성 재료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트랜지스터는 뭐 모스펫 하는 거는 그 주로 이제 그 P-타입 또는 N-타입 실리콘에다가 도핑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실리콘 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그 반도체에다가 자성 메탈을 입혀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론적으로 이 자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스핀을 이용하면 스핀이라는 게 양자역학적인 개념인데 이용하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작동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에너지로 트랜지스터를 작동한다. 그게 이제 어떤 그 중요성이 있냐면 현재 그 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똑같은 면적에 점점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그 파워 덴시티가 높아져서 열이 굉장히 납니다. 이거를 그 열이 어느 정도 나냐면 태양의 표면에 해당되는 열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 법칙도 트랜지스터를 작게 해도 이런 요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면은 파워 컨섬션이 적은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 자성 재료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이게 이제 그 스핀 팻이라고 하는 거 스핀 자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스핀을 이용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게 제안이 1990년도에 제안이 됐어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고 사람들이 저는 이걸 꼭 여기에 비유하는데 왜 여름 되면 이 전등이 있으면 거기에 하루살이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다 몰려들었어요. 이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키스에 있을 때 이것도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만 안 되는 그런 연구 같아가지고 이 프로포저를 써서 그 500억짜리 과제를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0년간 500억이니까 이 한 가지 주제로 1년에 50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1년에 50억씩 단일 프로젝트에 주는 과제가 그 과학기술부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 계획서를 들고 원장님이 저 돈 드는 데가 뭐죠? 지경부, 요새는 지경부, 옛날에 뭐 기획 예산처럼 직접 가가지고 그 500억을 따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과제를 다 못 끝내고 고대를 오는 바람에 문제가 무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3년 동안 겸직을 했었어요. 이 과제 하느라고. 근데 지금 키스트에서 그 네이처에 논문을 낸 게 이 동작하는 특성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 6년 아무도 이거는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그거를 검증을 못 했는데 키스트에서 처음으로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네이처에 논문을 냈는데 문제가 그게 그 저온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페이즈로 이거를 그 상온에서 동작시켜서 진짜 자성제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기술이 개발이 안 된 상태. 자, 그래서 시간도 되고 해서 딱 50분이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걸로 그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 자성재료 하면 이게 공과대학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이렇게 뭐 딸 사진 붙이고 뭐 기차표 붙이고 뭐 이런 데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그 어드밴스드한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이 나온 김에 냉장고도 지금 이게 이제 컴프레셔 모터 돌려가지고 그 프레온 가스 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냉동기. 근데 실제로 자성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냉장고를 지금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냉장고에서 소리가 안 나고 효율도 높고 그 다음에 오존 디플리션 하는 그런 가스도 없고 그래서 이 자성재료가 진짜 무지하게 많이 써요.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들이 쭉 강의 들은 것 중에 오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진짜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산인가요? 저희 중학교 때.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왼손 복지, 오른손 복지, 그때 던지고. 못하는 왼손 복지. 네, 그런 거. 그게 이제 가물가물 생각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드도 있고 신도 있고. 네. 근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기술인데 이게 지금 이 기술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장애랄까? 네. 이런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법적으로 뭔가 좀 장애를 느끼고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제 이 기술 개발하는 것 자체 가지고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집이 덕소라 가지고 기차 타고 제 기억에 내려서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오면서 아마도 출퇴근 시간에 한 1시간 15분, 20분 걸리는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제 영상이 기록되는 게 한 20-30분 되지 않을까요? 더 될 것 같은데? 한 30분? 그게 다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곳곳에 CCTV 있잖아, 그죠? 그 CCTV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하잖아. 아마 버스 같은 것도 한 달 정도 그 기록된 상태로 두거든요. 그 자동차에 또 뭐 있죠. 저는 없는데 블랙박스 같은 거. 그게 가능했던 게 이게 지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지수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뭐 한 달 동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게 전혀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법대 분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 머리는 잘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진짜 그 골목에서 CCTV에 제가 그렇게 녹화되는 거를 아무나 다 본다고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판정에서 뭐 블랙박스가 어떤 법적인 데 쓰이는 거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고, 어쩌면은 판결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하는 걸로 판결을 내시면 다 녹화하면 되니까. 아니 그게 가격이 그렇게 비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1T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10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가서 그게 무지무지하게 싼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2.5GB 정보를 저장하는데 지금 돈으로 11만 달러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2.5GB. 그러면 2.5GB는 영화 한 편이 얼마인가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 발전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실생활에 미치는 게 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어떤 다른 기술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약간 기술과 좀 알려주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오히려 복원력은 떨어진다는 이제 주제였어요. 왜냐면은 저만 해도 이제 3.5인치, 5.25인치 프로필 갖고 있었던 세대인데,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1테라짜리 스토리지는 있지만 지금 3.5인치 프로필에 담겨있는 제 옛날 정보를 다시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파피루스 시대에 있는 그런 때 나와 있는 문제된 거는 오히려 고대 기술이지만 훨씬 복원력이 좋고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걸 이룰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한 5년, 10년 전에 쓰던 하드디스크나 그런 프로필 같은 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기술이 2.5cm, 2.5cm 고면적에 1조 정말로 타이니한 자석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1조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각각의 정보가 열에 의해서 이 서멀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KT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용어로 볼츠만 상수에다가 절대 온도를 곱해준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아서 지워질 수가 있어요. 워낙 밀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열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작은 건데 그거에 의해서 지워질 정도로 이 하나의 비트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열적 안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보를 저장하는데 열적 안정성. 열이라는 거는 랜덤한 방향으로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계에서 에너지 베리어를 확 넘어가가지고 이 정보가 그냥 0이었던 게 1로 되기도 하고 거꾸로 되기도 하고 그 정보가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작은 데다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년을 개런티 하느냐? 몇 년을 개런티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바틀넷이에요. 열에 의해서 정보가 지워지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개런티 하는 게 10년입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정보가 지워지면
근데 회사 문제가 없는 거. 뭐 그 라이어빌리티 뭐 이거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기 전에 뭐 안전하게는 한 5년 정도 있다가 정말로 필요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정도는 다시 이제 쓰든가 아니면 온도가 낮은 데 두든가. 온도가 낮아지면 서물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것도 지수적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는 당연히 열적 안정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정보하러 쓰는데 무지하게 크니까 이게 부피에 비례하거든요. 열적 안정성이. 근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플로피가 아무리 안정돼도 지금 플로피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에나 가야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제 액세스하는 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종이에 적은 거는 항상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저장한 거는 액세스 못하고 옛날에 플로피 한 거는 아예 지금 읽을 수 없다.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보는 걸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2.5, 2.5에다가 1쪽의 정보를 적어놓고 초당 10억 개의 정보를 쓰고 읽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 그거를 또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신뢰성을 줘야 된다. 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액세시빌리티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의견이 못할 것 같은데. 액세시빌리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은 좋지만 네. 또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뒤에 이제 현재 최고의 기술이었던 그런 뭐 저장 장치가 그때는 또 아웃데이트 돼갖고 하드디스크 남아있지만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장치는 또 아웃데이트 되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좋은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진짜 very simple math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액세시빌리티는 얼마나 빨리 정보를 읽고 쓰고, 저는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옛날에 뭐 5.25인치 뭐 이런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했던 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읽을 수 없다. 지금도 아마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정보를 복원해 주는데. 그런데 어쨌든 너무 작은 비트에다가 면적에다 쓰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열체가 안 나는 문제,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 주제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잘 발전해서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상식 선생이 나노 했는데 거기도 윤리적인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네. 그 신체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술이요. 세포 침입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나노끼리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고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김상식 선생 하는 눈물을 몰라서. 저는 약간 돈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어차피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기 자선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저런 원소나 재료들이 사실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고발에 대해서 뭐 대비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발전되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 그런 히토류를 이용하지 않고라도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어차피 세마이컨덕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런 데서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센카쿠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붙었을 때 중국이 그럼 우리 히토리 안 판다고 그랬더니 바로 손을 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히토리의 95%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자성재료에도 쓰이지만 그 촉매, 광학, 그래서 이 히토류 원소를 그 무슨 뭐 산업의 비타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근데 참 우리나라는 복도 없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그 역사적인 것도 있고 자성재료는 중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뭐 히토리 촌나무로 팔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겠다. 뭐 중국 사람도 당연히 그 생각하겠지, 그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뭐 한 업체가 그동안 평생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1년에 투자하는 이유가 전 세계 반도체 거의 뭐 제가 퍼센트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와 달리 이 반도체는 마진이 거의 한 20% 뭐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마진이 뭐 2% 뭐 3% 그렇더라고요, 남는 게.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도체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분야와 달리 갭이 한 5년은 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에서 5년은 이게 거의 뭐 밑바탕하고 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자,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히토리 쪽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성재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토리 원소는 영구 자석에만 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영구 자석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현재 많이 쓰이는 분야가 전기자동차하고 풍력 발전이에요. 특히 풍력 발전은 전부 히토리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톤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력 발전기 이렇게 뭐 대관령도 있고 한데 거기에 톤 단위로 히토리 원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게 전부 다 뭐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죠? 중국은 진짜 무지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참 부럽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그 자성재료는 히토리 원소는 없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코발트, 크롬,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 만드는 메모리는 백금, 구리, 철, 코발트, 탄탈륨. 그런데 뭐 플라티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진 거죠. 저희들도 이제 연구한다고 백금 정도 3인치짜리, 3인치고 이 두께 1.5mm짜리 사면 3천만 원.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거 다 쓰고 나서 그걸로 반지 하나 만들어도. 근데 사실은 그 백금이 입히는 게 뭐 2나노미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원재료 가격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원가는 그런 그 히토리 원소나 희유 원소, 비싼 원소를 쓰면서 원가는 그렇게 없습니다. 전부 기술이죠.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의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 법조계에서는 기술의 어떤 한계, 적정 기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는 이 기술이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없겠네요. 없죠. 네. 없는데 이런 옛날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는 정도로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일회용 카메라 아날로그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박스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블랙박스로 찍은 게. 그죠? 그렇죠. 예. 그거 디지털입니다. 그거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그게 왜 아날로그만 인정을 해주고 디지털 안 해줬나 하면 디지털은 조작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슈. 사실은 그 내가 어떤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집 앞에 CCTV를 달아놓고 그걸 계속 녹화를 했을 때 그 옛날에는 뭐 하루 하는데 10만 달러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뭐 한 달에도 10만 원이면 되니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장소에 CCTV 설치해서 그 사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기록했을 때. 질문 있으세요? 금방 드는 생각이 뭐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새 뭐 자료 만들고 저장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플라피디스크나 USB에 남아서 항상 들고 다니고 또 차키에 혹시나 잊어버릴까 막 고민하면서 차키에 꽂아놓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은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그냥 올려놓고 저장 장치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대 지금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컴퓨터 PC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발달하게 되면 혹시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개인이 갖고 있는 하드가 없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상업성이 떨어져서 더 부패가 되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지금 그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지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거든요. 그게 다시 얘기해서 그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했던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단지 개인이 그 HDD를 사기 위해서 돈을 적게 지불할 뿐이지 코퍼레이션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사고 큰 단위는 더 커지고. 네. 그런데 그 아까도 봤지만 다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다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데도 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보를 오래 가지고 우선 뭐 잊혀질 권리 얘기하고 하는 것들도 이게 전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면은 그런 회사들이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싸지기 때문에 무지 오래 저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진짜 그렇게 자기가 감시하고 싶은 집 근처에다가 CCTV 설치해가지고 녹화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죠. 있나요? 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다 그 거리에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아니죠. 건물에서도 다 찍고 있거든요. 건물 주변. 그것도 보안이라는 목적 하면은 공표된 CCTV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요? 모르는 CCTV가 아니라 여기 CCTV 촬영 중이라고 이렇게 다 붙어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요새 이제 저런 그 다세대 주택 되게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 그게 다 퍼미션을 받은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거 한번 제가 네. 그 스타디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새 뭐 무슨 서치 엔진 뭐 결국은 이제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은 정보 저장 그리고 그걸 빨리 읽고 쓰고 이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 정보 저장의 기반을 두고 이제 물론 뭐 그런 서치 엔진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밑바탕은 이 저장하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그게 그 밑바탕이 하드디스크더라고요. 플래시는 되게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하나님. 어리석은 질문인데 어떻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그 같은 면적 안에 그렇게 많은 수의 자석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점점 발전을 하는지 이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아무 기술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만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서 그런 기술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그 400억 달러 매년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PhD가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럼 2,500명의 PhD가 그 연합해가지고 어떤 목표, 어떤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서브 기술들이 있고 또 서브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맨파워로 뭐 400억 달러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 뭐 1년에 뭐 100억까지, 이거는 그 기술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니까 100억까지 기술을 쓸 수, 100억 달러까지. 그럼 100억 달러 2,500명의 PhD면 그 정도의 기술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 컨퍼런스 가면 진짜 정신없어요. 저는 이제 조금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그 단위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전부 재택이가 골목을 누비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보세요. 이 기술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기술은 미케니컬 액추에이션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미케니컬 액추에이션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이거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거의 10나노미터 정도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게 한 뭐 5나노 이 정도로 떠 있다 그랬잖아요. 에어로 다이나마가. 그죠? 그 기본적으로 그 미케닉스의 바탕을 둔 기술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전 그래서 요새 공대에서 기계공학과 약간 무섭게 하는, 이거 녹화해서 그 기계공학과가 그 우스갯소리로 기계공학만 빼고는 다 한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선생님들이 뭐 바이오도 하고 뭐 재료도 하고 물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계공학 상당히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일을 하면서 정말 기계공학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램은 전자적으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미케니컬 액추에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충격을 주면 안 돼요. 다 미케니컬 파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됐는데, 어쨌든 100억 달러 리소스를 투입하고 연구비를 투입하고 수천 명의 박사가 일을 하면 사실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그게. 그래서 신이 창조한 건가?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 회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나오고 뭐 하는 것들이 정말로 리소스만 집어넣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임상호 교수님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